첫 중동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에 약 40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고 양국 간 원전, 방산 등 모두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간의 날선 공방 주말에도 이어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출발 전부터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익 우선을 강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가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의미 그리고 성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번 성과 40조 원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이거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될 겁니다. 원래 아랍에미레이트는 영국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각국에 투자하는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데 영국에 한 15조 정도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럽니다. 15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도 한 5조 정도인데 그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가장 주목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석유 파동 같은 게 날 경우에 우리나라에 석유를 먼저 공급한다는 석유 안정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원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이번 양해각서 관련해서 원전업계에 있는 분들은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나 다른 전문가들도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기 수출 주력 품목 중에 하나가 원전과 방산입니다. 근데 원전 이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UAE에 4기를 수출하기로 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원전은 짓는 것도 그렇지만 이후에 유지 보수가 4, 50년 동안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APR 1400이라는 모형을 여기에 수출해놓고 우리는 탈원전하겠다 이러면 이제 유지 보수에 되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짓는 거 유지 보수 계약이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미레이트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국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든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 이게 그 과정을 축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원전 관련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삼성전자만큼이나 원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이번에 MOU를 맺었는데 원전 수출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자본 조달입니다. 원전 뭐 2기 정도 짓나면 10조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출을 해도 그 나라에서 자본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거에 대한 협약도 맺어졌기 때문에 기존 최초의 원전 수출이자 이외에 원전 수출할 수 있는 동력과 자본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경제 동맹까지 발전시켰다라는 걸 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둔 이번 순방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침체가 예정되기 때문에 경제를 강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또 살펴볼 것은 2019년에도 빈살만 이 한국에 와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8건의 양해각서를 맺었고 9조 원에 달했는데 그것이 4년이 지난 지금 석유와 관련된 일부만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맺은 MOU도 사실은 이것 자체로 집행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이것에 대한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것 혹은 아니면 그에 후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완전한 어떤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인지는 여전히 의문 부호로 남고요. 근데 사실 이번 순방 관련해서 처음에 논의가 좀 논쟁이 되었던 거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울 거냐 안 태울 거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태우고 가게 되면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다가 사실은 그것에 당연히 원래 기자들을 제한 없이 태워야 될 행위를 두고 통 큰 결정이라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내가 통 크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한 격이 되어서 좀 우스꽝스러워진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몇몇
순방과 관련한 논란들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징크스란 말까지도 있었는데 또 내일은 다보스 포럼도 참석하면서 좀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떻습니까? 내일과 이런 순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였던 이 순방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들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 징크스 관련해서는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게 이제 다 아시니까 MBC 보도 문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MBC 같은 공영방송은 없습니다. 그게 뭐 대통령의 공식 발언도 아니고 그거를 무슨 긴급 속보 이런 형식으로 보냈는데 그 자막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 글로벌 기금, 글로벌 협력 기금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 성품으로 미뤄볼 때 이게 되게 좀 겸연쩍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박진 장관한테 오면서 뭐 잘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처음 순방에 나서셨으니까. 그러니까 뭘 그런 걸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MBC 보도의 핵심의 문제라고 보는 건 그걸 뭐 바이든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난리면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로치고 전혀 없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이게 바이든이 되고 서로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바이든이라 했다 하더라도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아닌데 그리고 미국이라는 단어는 전혀 있지도 않은데 그건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외교 이 순방이나 양자 협력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협력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끊임없이 줄다리기 갑니다.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근데 예를 들면 그냥 편한 표현으로 MBC 같이 그게 정말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무슨 긴급 속보로 해서 전 세계에다 방영시키는 그리고 그것도 의도적인 왜곡이 분명한 이런 공영방송이 징크스라는 걸 만들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도 제가 원전 얘기를 했지만 야, 우리나라가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무슨 뭐 이 말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특히 MBC라는 방송의 수준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내일 이제 스위스로 예. 이제 향하게 되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의 성과는 어떻게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정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실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구한말이라는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따로 가다가 우리만 세국 정책으로 가다가 일본 지배라는 아주 치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할 건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좋았든 좋아하지 않든 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건 가치 동맹입니다. 가치 동맹.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봤더니 이게 그 나라의 민주주의나 인권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 나라들이 진영 대결에 무기로 쓰면 엄청 위험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가치였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은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세계 전략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걸 원튼 원하지 않든 그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재편기에 우리가 누락되면 네. 특히 이제 제가 전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좋게 얘기하면 민족주의인데 지나치게 북한에 의존하는 지나치게 북한 편향적인 태도가 이 북한은 핵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뭐 다보스 포럼에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영향력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국가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지금 뭐 어떤 보도에서 세계 6위 경제 강국이다, 뭐 강대국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을 분명하게 표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제가 이제 요새 선진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기후 협력, 예. 해방 이런 환경이요. 것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과정의 일련의 어떤 움직임들이 순방 이후의 지지율로도 이어질 거라고도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주 전공을 했는데요. 예. 왜 우파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 양극화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초에도 50%를 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저는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에도 그건 서로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청난 마타도어가 엄청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순방 이후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오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던 건 그간 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한 걸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낮진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시작을 했지만 인사 과정에서 전혀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고 지금의 경우에도 그런 실수가 줄어서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으나 이 어떤 순방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근데 게 보통은 있고요. 이제 어떤 외교 무대에서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랄까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랬다고는 하는데 예. 이번에도 어쨌든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면서 통 큰 결정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축하고 떠나는 모습이나 이런 것에서 사실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에 대한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였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부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MBC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 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럼 그것을 보도하는 건 저는 언론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의 경우에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보도되어서 바로 사과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되레 그렇게 대처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을 지금까지도 MBC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되려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여튼 가치동맹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정말로 미국이 가치동맹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자국 경제 우선주의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크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와도 되게 적극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때는 가치동맹을 이야기하고 결국 다를 때는 자국 경제를 우선한다던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상관없는 국가까지도 교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비판할 수 있는가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 예.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채로 일본과 그냥 가까워지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이 저는 있고요. 여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순방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지지율 관련해서 뭐 변화가 있다면 다녀와서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말 사이 가장 큰 이슈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냈는데 대통령이 그걸 수리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결정했고요. 또 해임을 결정한 것이 그 저출산이뿐 아니라 기후환경대사직까지도 같이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윤심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좀 돌아선 건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크게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최근에 해명한 거 보면 뭐 이게 뭐 상근직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공직이라고 해서 준 겁니다. 근데 공직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뭐 출산 시 대출 탕감 이게 큰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절차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나 기재부에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그거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의견도 아니고 부위원장 자격도 아니고 애매하게 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 출신 나경원이 바라보는 자기의 행보하고 이 공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 예. 저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봤다. 그래서 해임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진박감별사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 뭐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나경원 대표가 왜 그냥 그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걸 왜 정치적인 논쟁으로 부딪히느냐. 그 진박감별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진박 간별사 얘기는 저는 나경원 대표를 제2의 유승민이라고 공격하는 분들한테 자꾸 빌미를 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걸 다 잊혀져서 야 2016년 공천 때 진박 간별사들이 설쳐서 공천을 망쳤어. 그 얘기가 근데 왜 진박 간별사 논쟁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진박 간별사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유승민을 공천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유승민을 공천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유승민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유승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인 양 정면 공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우리 당에 나아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17년 문재인 공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제민주화 이 얘기는 저는 당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집권 여당에. 집권 2년 차의 원내대표가 본인도 얘기합니다. 이거 다른 의원들 알까 봐 몰래 혼자서 원설 연구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럼 원내대표는 최소한 당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래서 유승민 그러면 왜 진박 간별사가 왜 나왔느냐? 예. 유승민이 대구 동구 출신입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다 대통령하고 친한 척하고 대통령을 도울 거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 그룹에서 이 사람 대통령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박 간별사 당연히 진박 간별사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게 유승민 의원한테 가면 이 원인 제공자도 유승민 의원이고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왜 그거 했습니까? 우리 당 대통령을 왜 공격했습니까? 2017년 대선 보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진박 간별사를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반박을 하면 다시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자기가 빠져드는 겁니다. 이거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되게 전략적인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윤 대통령의 해임 그리고 지금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어떤 이런 갈등 지금까지의 모습 좀 어떻게 좀 정리해서 보셨는지요? 일단 저는 뭐 국민의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네, 국민의힘이요, 합니다만 예. 국민의힘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당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중에서 대안이 경쟁되어서 선택되는 과정이 좀 안전하게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쨌건 당원들에 의해 뽑혔었는데 예. 이분이 어쨌든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보내면서 사실상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요. 그리고 이어서 당내 경선의 룰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당원 100%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 당원 룰을 바꾸기 한 달 전만 해도 당원 100% 룰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진행되고 권성동 의원은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사무실까지 빌려두었다가 갑자기 출마를 접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누가 봐도 출마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당 내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출마까지도 막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줄서기에 성공할지 몰라도 저는 당은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당내의 주력 주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언도 제한되게 되고 그러면 자유롭게 대안이 토론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도로한국당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어떤 하나로 결집되어서 중도로 확장되기는 어려운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국민의 힘만의 어떤 불행이 아니라 정치 전체가 양극화되는 어떤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점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행보와 발언들을 보면 좀 이래요. 친윤계에는 좀 확실하게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아랍에미리트 이 투자에 관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윤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건강히 소화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 윤 대통령과 나경원 대표하고 관계에서 네. 이건 나경원 대표가 분명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당민주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 이건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16년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전 과정에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이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나가시겠다는 분이 지금 이제 정진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건 그겁니다. 아까 유승민 케이스에서 보여졌지만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당민주화 얘기하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지금 비리 방탄 권력형 비리 혐의자를 대표로 뽑아놓은 민주당의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참 참담한 현실이긴 한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정당 민주주의에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우리 당은 그냥 집권당이 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재부 장관이나 공직자 내지는 집권여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가십거리를 만들어내서 저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탈당의 명분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정당 민주주의에 두느냐? 그렇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서구에서는 이런 경우는 더 없습니다. 당론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당론에 기반해서 당의 철학과 비전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더군다나 그게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정말 인격적인 내지는 가십성 비판이 너무 많아요. 부장님 저희가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하는 발언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계속 존중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친윤에는 배척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윤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내지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정치적 입지를 하는 거에 제가 유승민,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자기가 보여서는 당대표 될 가능성이 없다. 당원들에게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러면 명분은 어디로 갈 거냐 하면서 이제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 동시에 진박감별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해서 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진박감별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유승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 이걸로는 우리 당이 되게 열려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스탠스가 계속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죠. 그럼 그 말은 전대는 나오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나오셔야죠. 나오겠다고 생각하시면 나오시는 거지. 나오는 걸로. 네. 나오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다. 예. 근데 계속 전략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자. 이제 방향성이 그럼 좀 좁혀지겠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장제원 의원이니까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스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 전 의원을 좀 쏘아붙였잖아요. 진짜 나 전 의원이 그런 생각이었을 거고 그래서 나 전 의원이 이렇게 친윤계에 대한 각을 세우고 있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나경원 의원이 되게 노력해서 지금 스타가 되고 있는 형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내부 총질 문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나 예. 아니면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유승민 전 의원이 그냥 대변했을 뿐이지 대통령과 뭔가 싸우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조차도 대통령에게 반하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건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서면으로도 사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 거기에 그냥 굴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유감 표명을 했다면 나는 가처분 신청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 근데 아무도 되게 부당한 어떤 비판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감 표명을 안 하니까 자기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도 출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되려 장재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나경원 전 의원과 다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지금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간에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원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이길 뻔한 선거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진박 감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당 지도부를 뽑느냐? 자기 잘 나가라고, 자기 출세하라고 뽑는 겁니까? 자기 다음 대통령 선거 나가기 위한 발판 만들라고 뽑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과 좀 다소 비슷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진박 감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은 김장연대로 뭉쳐있는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다소 좀 편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부원장님. 저는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끼리 막 싸웁니다. 왜 싸웠는지 그 앞뒤를 얘기가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시류라는 걸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총선 얘기를 하면 2016년 진박 감별사의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우리 당이 더 총선에 참패한 선거가 있습니다. 2020년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유승민이나 진박 감별사 논쟁이 당원들한테 지지를 못 받냐면 사실 유승민 의원은 그러고 나서 뭐 바른정당 가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들이 되게 인내심이 높다. 유승민 의원을 계속 참아줬습니다. 예. 근데 2020년에 와서 김영우, 김세현 지도부가 공천했습니다. 그때가 같은 공천 파동이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5, 60개 당협위원장들이 출마도 못하고 전혀 다른 데로 날아갔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게 김세현입니다. 김세현이 유승민한테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공천 파동, 자기가 하면 이게 개혁 공천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공천 파동이야. 지금 유승민 의원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은혜관이나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공천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거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우리 당 당대표를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왔고 어떤 문제인지 저도 장제원 의원 발언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장제원 의원이 싫다고 뭐 나경원이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그것도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빼고 여기가 북한이냐 이러 정말 애들 장난처럼 이게 이제 되게 안 좋은 형태의 선전선동입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북한이냐 뭐 아니 우리나라를 어떻게 북한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면은 이 중재한 발언, 이 발언 자체만 보시면 이것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대부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받아들일 건데 예. 제가 계속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제하고요. 예. 나머지 지금 그럼요. 의원들 저는 사이에서의 장제원 의원이든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제가 우리 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얘기를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갈등이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중간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예. 그리고 생각이시군요. 저는 뭐 논쟁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 되게 이게 선전선동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씌우거나 아주 뭐 이렇게 좋은 걸 씌우는 이런 방식이 되게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품격이.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김계연 대 반김계연 혹은 뭐 친윤 대 뭐 범친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윤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역학 구도가 좀 짜여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누가 가까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마음이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예.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원들이 저는 그 문제를 고민한다고 봅니다. 아까 유승민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예. 차기 주자가 지금 시국의 당대표가 되는가. 아까 제가 2016년도 얘기를 했고 예. 그럼 차기 주자는 대통령과 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에서는 그건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또 다른 문제가 대통령이 돼도 일을 못합니다. 아, 여소야대. 예. 근데 거기에 또 2분의 1도 안 되는데 네. 거기서 우리 당에서도 또 대통령한테 사사건건 딴지를 걸거나 그러면 정치가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효율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거는 자기가 한 약속을 가지고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건 뭐 정치 환경도 그렇고 언론 환경도 그렇지만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계속 당내 분란이 이 화두로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일을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월호도 있지만 2015년 유승민 사태 이러면서 거의 모든 일을 다 실패합니다. 추진을 하지 못했던 거죠.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예. 아니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반대하고 나오는데 똘똘 뭉쳐도 2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조금 깨름직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나 대권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제 그 프레임에 지금 자기가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선의 조경태 의원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림으로써 공천에 대한 악습의 고리를 저 조경태가 가감히 끊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특정 기득권층이나 힘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낙하산식 공천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저 조경태는 한국 정치 사상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해 공천혁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경태 의원도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표 경선 후보가 하나 더 생기게 된 건데요. 이렇게 당내 후보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에 대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친윤, 반윤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데 당 안의 의견은 부원장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 바깥에서 보는 이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친윤 반윤 표현을 좀 쓰지 말자는 중재하는 저는 바람직한 중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폭력적으로 당에 개입해 오셨고 지금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다들 숨죽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거기에 그나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숨통의 공간을 만들어낼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당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민주적 절차나 과정 속에서 사실 다양한 토론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당은
지금은 뭐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기 위해 늘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본질이 지금 어떤 민주적 공간이 좁아지면서 사실상 거의 작동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게 저는 우려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되면 민주당 역시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가면 좋은 일이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어떤 폭력적으로 당을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은 좋아지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저기보다만 덜 나빠지면 되겠거니 하는 분위기가 저는 민주당 내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김기현 의원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지금 요약은 잘못됐습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되게 이상한 방식을 써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고, 그 조사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조사를 중간에 발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측에서 반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규정에 맹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달 전쯤에 뭐 KBC 광주방송인가 하는 데서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직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가 아니면 그냥 신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보도할 수 있어요. 그 맹점을 이용한 거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꼭 이렇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허가를 받거나 이후에 할 거. 근데 이제 원래 취지에 빈틈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택수 리얼미터 사장이 뭐 그러면서 내가 미리 나와서 얘기한 것도 문제없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맹점이고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거 이제 나경원 의원이 밝혀야 되겠죠. 김기현 의원 쪽에서 누가 이렇게 작전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지금 뭐 형편없어졌죠. 형편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려고 그러려고 되게 기획력 있는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나경원이 여전히 1등 이런 거보다 나경원 역전당했다, 이 기사 가치가 높고, 쉽게 얘기하면 꼼수를 쓰는 건데, 그 꼼수와 이게 무슨 위법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그럼 방식적인 측면에 대해서의 이야기 말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일을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건 보셨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건 저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가능성 말고 의미요. 그거 저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뭐 제2의 유승민이다, 이게 당원들한테 먹히면 이건 치명적일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고의 의미가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응답률도 1%도 안 되고,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조사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한 달이 건너가다 보니까 이게 당심이 바뀌었다 이러는 거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저렇게 여론조사하는 친구들은 작전도 좀 씁니다. 예를 들자면 웬만하면 그것도 위법이 아닌 정도에서 뭐 김기현이 좀 더 잘 나오게 하는 뭐를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나올 여론조사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 그래도 계속 그거는 분명합니다. 당원조사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당원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이 같이 가기도 하지만, 제가 이전까지 본 거로 보면 당원들의 조사는 엄청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의뢰한 그 미디어가 다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나 전 의원 측에서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얼미터 대표가 라디오에서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역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의해서 또 적절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지율이 이렇게 발표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 실제로 김기현 후보가 사실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윤심을 지금 등에 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과도하게 그 어떤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여론조사에 대한 과정을 지적한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응답한 것이 발표됐다고 하는데 그냥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마치 이것이 진짜 여론인 것처럼 만든 건 되려 나경원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더 많은 좀 사람들이 여기에 부각됐다고 보시는군요. 관심 가지게 된 거라고도 생각되어서 뭐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했던 기본사회 부상을 뒷받침할 기본사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제 좀 정당이 정당다워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이라 할지라도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어떤 종합한 것으로서 기본 사회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K자 회복이라고 되려 소득이 높은 층은 되려 더 소득이 높아졌지만 소득이 낮았던 혹은 아니면 일자리가 되게 코로나 이후로 축소되었던 공간은 되게 더 빠르게 어려워졌다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담론으로 만드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토론이 붙겠죠.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전향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 게 맞냐, 혹은 예. 아니면 할 수 있냐 이런 논쟁이 있겠지만 네. 예. 그런 어떤 담론을 제시한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경기지사였을 때 사실 기본소득을 시행했던 도지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맞는 것도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맞냐? 할 수 있겠냐?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국민들께 되려 예를 들면 주택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물이 엄청 많은데 아무도 안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거기에 또 매물을 더 공공이 더 투여한다? 그것이 지금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공공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를 늘리자.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의 내용을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정책적 움직임 말고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혹시나는 또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사법적으로 후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전을 말하면 사법적인 절차가 멈추거나 아니면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국가는 저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어떤 행위를 모두 방탄이라고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사법적 절차가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 성남FC 관련해서는 직접 검찰에 나가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야당이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국조를 주장한다고 해서 멈추었거나 혹은 아니면 이번에 민생경제 관련해서 추경을 주장했다고 해서 또 멈췄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논쟁을 다 방탄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본이라는 키워드 워낙 여야의 또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민생을 위한 행보라고 말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논쟁을 해봐야 되지만 뭐 이제 당연히 뭐 진보 좌파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걸로 뭐 방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이게 방탄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이거 뜨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 대표의 문제가 정리되고 나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요새 보면 이게 다 던지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특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기본사회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 정책적인 뭐 가능성 이런 건 둘째치고 예.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당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들이 다르니까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민의에 의한 국민의 소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기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왜 합니까? 나는 계속 내 얘기하고 내 예산하고 저쪽 대통령은 내가 싫어하니까 예산 다 자르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허니문이 나온 거고 그래서 협치가 나온 겁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미래 비전 내가 집권하면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들 다 잘랐어요. 그리고 정반대되는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공공 분야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예. 우리가 의회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도 원래 정부가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 다 자르고 자기 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방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불복의 의미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 운영을 좀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새로 또 취임을 한 뒤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사실 지금 1월 임시국회도 현실적으로 좀 개점 휴업이다라는 분석이 여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건 그렇게 해야 되죠. 이번에 법인세 인하 주장한 것 어쨌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1% 인하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어요. 5조 7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만큼은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안 할 거면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 한번 뽑으면 5년 동안 대통령이 다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대통령이 정말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은 역대 처음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협치를 하기 위한 다른 최소한의 노력도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만나서 협의를 할 여지를 갖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야당 대표가 대통령 한번 만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율할 건 조율하자. 내가 뭐 수사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피의자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고가 되려 국정의 협치를 마비시켰던 것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질문하셨던 것이 어떤 부분이었죠? 개점 휴업과 개점 관련해서 휴업하는 임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도 지금 밖에 나가 계시고 대통령도 밖에 나가시면서 장관들도 같이 나가 있는 민주당 상황이고, 의원들도 나가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하여튼 의원들 거의 한 30~40명이 밖에 예. 나가 계시니까 실제로 이제 원래 이제 좀 시급하다고 여겨졌던 것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